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진 여성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최근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순간에 욕심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죄를 짓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 같다. 이는 이야기였죠.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시면 사람이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욕심도 부릴 줄 알아야지라고 생각하며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해보니 스승님 말씀이 백보 놀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얼마 전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제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금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을 쓸어 모으는 분이에요. 시작은 로또였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이 중학생이었을 때 로또에 당첨이 되셨거든요. 그저 지나가다 재미삼아 구매를 했고 추첨 날짜를 까먹고 있다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확인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로또가 1등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로또에 당첨이 되신 후 본인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셨죠. 해장국집에서 국밥이나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로또에 당첨이 된 후 졸부처럼 여기저기 펑펑 쓰고 다니기보다는 그걸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첨금을 받자마자 가지고 있는 빚을 갚은 후 나머지 돈으로 평생의 소원이셨던 샤브샤브집을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잘 되어서 지금은 3호점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점 사업에 성공하신 후 벌어들인 돈으로 알짜배기 땅과 건물을 사서 모으셨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고 남편과 아주버님의 대학교 학비까지 모두 보태주셨대요.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시어머니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했고 금손지라고 하면서 악수를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무역회사에 취직해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20대 후반에는 같은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아주버님도 대학병원 의사로 있고 같은 의사인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탈 없는 집안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문제없는 집안은 없다고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댁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형님이었죠. 사실 우리 형님은 은근히 욕심도 많고 질투가 많은 편이에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영양제를 하나 챙겨주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빈혈이 있어서 자주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걸 알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철분제 좋은 게 하나 있다면서 직접 구매하여 시댁 모임 때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형님이 보게 되셨고 질투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건 또 뭐예요? 설마 저 몰래 동서 영양제 챙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또 왜 그러냐? 아이, 누가 보면 내가 니들 차별하는 줄 알겠다. 아니, 너도 내가 지난주에 유산균이랑 이것저것 챙겨줬잖아. 이건 저한테 주신 거랑은 다르잖아요. 설마 이게 더 좋은 건 아니죠? 너는 의사라는 애가 아이, 영양제 이름 보면 모르니 이거 철 문제야라고 해서 챙겨준 거라고. 아, 그리고 내 동서 좀 챙겨줄 수도 있지? 너는 꼭 그렇게 질투를 해야겠니? 그래요. 별것 아니면 됐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지난번에 국화차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그날도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본인도 더 챙겨달라고 하면서 결국 국화차를 얻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을 챙겨주시면서 저에게도 조금 가지고 가서 마셔보겠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거절했죠.
아무래도 제가 국화차까지 얻어가면 형님은 그게 또 질투가 나서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할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매번 형님의 질투에 한숨을 쉬셨지만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좋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시고 웃어넘길수록 형님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점점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구조대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실 정도였죠. 물론 한 달가량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입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 또한 휴가를 내고 옆에 붙어 있어야 했죠. 그리고 입원 후 다음 날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가 함께 병문안을 오셨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이라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몸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팔다리는 부러져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는 못하고 답답해하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안쓰러우셨나 봐요. 이럴 때는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 한다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서 같이 먹으라며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신 후 병실을 나가셨죠. 저는 밖에 나오기 힘든 남편 대신 배웅을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형님 부부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형님이 병실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어머니, 왜 동서한테만 용돈을 주세요? 저도 용돈 받을 줄 아는데? 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질투를 하는 거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병문안 와서 다친 아들에게 용돈 좀 준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어머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저는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인데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이게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니? 아니, 누가 봐도 얼굴에 저 서운해요라고 써있고만 그리고 내가 니들 은행이야. 니들이 나한테 도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아픈 아들에게 용돈 챙겨주면서 눈치를 봐야 하니 솔직히 서운해요. 어머니 매번 동서만 챙기시는 거 맞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퇴원했는데 왜 신경도 안 쓰세요? 당신 조용히 안 해, 아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어머니가 동서만 챙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개원할 때 내가 해준 건 벌써 다 잊어버린 거니? 좋게 웃어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야? 너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투덜거리면 내 재산 한 푼도 못 물려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형님이 자꾸 우겨대니까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막무가내로 나오는 형님의 모습에 한 소리 하셨고요. 덕분에 심각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본인은 서운하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대로는 끝이 나지 않겠다 생각하셨는지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재산으로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야 형님은 깨갱하고 순식간에 태도를 받고 더 이상 용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 문제는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쯤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 식구들이 시댁에 모여 다 함께 식사를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안정적인 대학병원을 나와 혼자 개원을 한 형님이 걱정되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지나가듯 먼저 병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정희야, 요즘 개원한 병원은 잘 되고 있니?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병원도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병원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개원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환자들이 많지 않네요. 그래, 아이 그럼 어쩌니? 아직 건물 계약도 많이 남아서 쉽게 옮기지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의료용 기계도 좋은 걸로 들여놓고 홍보도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사정은 알겠는데, 일단은 혼자 해봐. 병원 운영하면서 힘든 일은 계속 생길 텐데
그때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이런 일은 한 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어.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니, 동서는 매번 좋은 것만 챙겨주려고 하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야박하신 건데요? 형님은 한껏 불쌍한 척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번에 거절을 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180도 돌변해서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형님을 한심하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그러나 형님이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왜 차별을 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저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죠. 하지만 형님은 이미 말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인내심에 한계가 온 듯 싶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하나씩 따지고 들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차별했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대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지난번에 서방님 병문안 갔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동서만 더 챙기셨잖아요. 비싼 반찬 있으면 동서부터 주시고요. 내가 언제 지훈이 반찬만 챙겼어? 평소에 똑같이 나눠서 줬다. 그리고 병문안 때 준 용돈은 아이 아파서 준 거잖아. 내가 내 아들한테 그 정도도 못해. 어머니, 저 오늘 일은 정말 서운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이 힘들다는데 꼭 그렇게 야박하게 꾸셔야 해요.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실 수는 있잖아요. 내가 너랑 투자 계약서라도 썼니? 그게 아닌데 내가 왜 내 병원에 투자를 해야 하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가족끼리 힘들면 좀 도와주실 수도 있죠? 너 그런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할 거면 그냥 때려치워라. 그냥 예전처럼 다른 병원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이가 벌써부터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게 말이 되니? 병원이 힘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홍보할 생각을 해야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형님 병원에 투자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으셨죠. 결국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잔뜩 삐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히 아주버님이 뒤따라가겠거니 생각했지만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쳐오시더군요. 사실 저 또한 형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매번 차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평소에도 좋은 게 있으면 형님 부부와 반반씩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게다가 형님은 받은 게 없다고 하지만 병원 기원을 하셨을 때도 대박나라며 돈도 챙겨주셨고 기죽지 말라고 화분도 크고 좋은 걸로 보내주셨죠. 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형님을 딸처럼 아끼며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형님과 한바탕 하고 나니 많이 속상하신 듯 보였죠. 진범아, 정희 집에서도 저러니 뭐 똑같지. 집에서도 쓸데없는 욕심 엄청 부려. 어렸을 적엔 저러지 않았는데 대체 왜 저렇게 변한 건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시더니 집에 돌아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 생신 파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댁을 나와야 했죠. 사실 저도 결혼하고 1년 후에 알게 된 건데 형님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어릴 적에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어렸을 적에 안 싸던 어른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고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하는 기간이 길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안 싸던 어른은 이혼을 하신 상황이었고 사돈 어른은 해외에 계셨다고요. 했죠. 그렇게 형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싸던 어른은 옆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니 안 싸던 어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다고 했어요. 물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2년 정도 형님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면서 함께 지냈다고 했어요. 같이 사는 동안 시어머니는 형님을 딸처럼 생각하면서 예뻐하며 지냈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형님은 아주버님이 좋다고 하면서 졸졸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형님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한결같이 아주버님을 좋아했고 심지어 같은 직업을 가지겠다면서요. 의대까지 갔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아주버님이 일하던 병원에 면접을 봐서 같은 과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처음에 아주버님은 형님이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줄기차게 쫓아다닐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대놓고 그만 쫓아다니라고 하면서 형님을 밀어냈대요. 그런데 사람 마음 참 희한하죠. 미운 것도 정이라고 하더니 결국 두 사람은 정분이 나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을 하여 부부로 함께 살게 된 거죠.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만나는 것을 알고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처럼 생각한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오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시켰다고 했어요. 본인이 며느리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두 사람이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며요. 허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는 순둥순둥하던 형님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했죠. 점점 무력도 심해져서 아주버님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가족이 된 상황이었고 몇 번 주의를 주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그러나 형님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날 있었던 일도 그냥 흐지부질 지나가려고 했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형님을 붙잡고 따로 이야기를 하셨고 사과할 건 하고 받을 건 받으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다고 했죠. 결국 형님은 그날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하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앞으로 형님으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겠구나 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듯 했죠. 그날 이후 약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형님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사실 저는 1년째 남편과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임신에 좋다는 것들을 이것저것 잘 챙겨주셨죠. 저는 일이 있던 그날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서 데이트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잡혀있는 약속이 없었기에 곧장 시댁으로 모시러 갔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차에 타자마자 주소 하나를 불러주시더니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대체 어디를 가시려나 했는데 도착해보니 한약방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한약방은 왜 온 거예요? 지훈아, 요즘 아기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곳 한약방에서 지은 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대라. 정말요? 그래, 아는 사람이 1급 비밀이라고 절대 안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 엄마가 겨우 설득해서 알아왔다.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고 예약도 힘들어.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만 평소에도 이야기했지만 니들 임신 재촉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며 어머니께서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엄마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는 하늘의 뜻이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마라. 그리고 이 한약방에서 지은 약이 아무리 최고라고 하더라도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니까 혹시 실패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혹시나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혹시나 제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봐 한 번 더 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도 편안하게 아이가 찾아오길 기다리기로 했다면서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한약방으로 들어가 약을 지은 후 시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점심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차 한 잔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창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 아주버님이 그 비시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와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 내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정희한테 돈 투자하기로 했어? 돈 투자라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엄마, 진짜 정희한테 투자한 거 아니지? 너는 이 엄마가 쉽게 투자할 사람으로 보이냐? 아,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직접 알아보고 하지? 내가 정희한테 왜 해? 아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내가 쉬는 날이어서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아주버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러는 거냐고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날 아주버님은 아는 선배를 통해 우연히 형님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는 선배라는 사람은 식사를 하던 도중에 아주버님에게 전날 형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죠. 처음에 아주버님은 형님이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렇게 진지하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아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다고 했죠.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투자를 받으면 바로 본인 건물을 세울 것이고 병원을 옮겨 새 출발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더군요. 아는 선배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건물을 해줄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은 거냐 물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형님이 병원에 들어가는 비싼 의료용 기계도 시어머니 돈으로 해결할 생각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주버님은 아는 선배의 이야기를 다 듣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아는 선배와의 자리를 대충 마무리한 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바로 시댁으로 달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었는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형님에게 쫓아가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대충 이해했으니까 진범이 너 이제 그만 집에 가 봐라. 어머 괜찮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그리고 엄마 정희한테 투자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엄마 설마 일 그냥 넘어가려는 거예요? 오늘 네가 이야기해준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서 정희한테 티 내지 말고 비밀로 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말고 무조건 비밀로 하고 있으라면서 신심답부하셨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알겠다면서 집으로 가셨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고민을 하셨어요. 그렇게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번 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밀이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야. 정희가 얼마 전에 한우를 선물로 가지고 온 적이 있었거든, 형님이요. 평소에 그런 비싼 선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정희가 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길래 웬일인가 했지. 그래서 갑자기 왜 한우를 가지고 왔냐고? 혹시 또 투자 얘기하려고 주는 뇌물이냐? 며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그냥 내가 해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요. 떡볶이 해주셨어요. 마침 집에 재료가 있어서 떡볶이를 해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고추장을 가지러 창고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글쎄 정희가 안방에 들어가서 내 폐물을 함부로 만지고 있더라. 어머니 폐물을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냐고 물었는데 정희가 화낼짝 놀라더니 예뻐서 한번 대봤다고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의 행동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괜히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눈 감아줬다고 했죠. 하지만 누가 봐도 도둑질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형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 다음 아주버님께서 마침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면서 제대로 참교육을 해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치우야, 이참에 정이 참교육 좀 하게. 내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요, 뭘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이 계속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까 돈이 급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고 돈이 급한 상황을 이용하시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제 말에 본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시어멜니는 저에게 형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라고 하셨죠. 회사가 쉬는 토요일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피부 관련 주사 하나만 맞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형님 병원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안 가고 일부러 형님 병원으로 찾아간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하셨죠. 시어멜니는 피부과 진료 비용은 본인이 줄 테니까 형님에게 피부가 칙칙해서 온다고 하고 대신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한테 문자 하나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문자를 확인한 후 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급히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야 하는데 집에 통장과 카드까지 놓고 왔다고 하면서 통장과 카드가 있는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척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료 후 통장을 찾아 ATM 기기에서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미끼를 던져주면 형님은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통장을 지난번 폐물처럼 몰래 가지고 갈 생각을 할 거라고 하셨죠. 어머니 형님이 옆에서 통화 내용 다 듣고 있을 텐데 몰래 통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다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 방법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비밀번호는 전화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한테 문자로 보내겠다고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장을 확보한 후 비밀번호를 너에게 물어보려고 기회를 볼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정희가 통장을 가지고 간 게 확인이 되면 너희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약속을 잡아놓고 정희가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덮칠 거야. 엄마한테 계획이 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리 말에 맞춰 놓은 대로 토요일이 되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형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 보내놓았어요. 형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갑자기 본인 병원에 찾아오니까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의심을 하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동서가 여기까지 일이야? 평소에 피부에 관심 없지 않았어. 아, 요즘 피부가 많이 칙칙해서 주사 하나 맞으러 왔어요. 여기까지 동서 사는 동네에도 피부가 많을 텐데 지난번에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자가 별로 없다고 하시길래 다른 곳 안 가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이 피부과 의사인데 아는 사람한테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 하긴 아는 사람한테 받는 게 낫긴 하지 뭐. 얼굴 보니까 피부가 칙칙하긴 하네. 저의 말에 형님이 의심을 거둔 듯 보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죠. 저는 형님에게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질투가 많은 형님은 아닌 척해도 관심이 많은데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형님한테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죠. 엄마가 집에서 깜빡하고 통장을 놓고 나왔어. 그래서 말인데 그 집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 좀 뽑아다가 갖다 줄 수 있겠니? 통장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고 비밀번호는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내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형님 병원에 잠깐 와 있어서요. 주사 하나만 맞고 갈게요. 그렇게 저는 미리 맞춰 놓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궁금했던 것인지 저에게 이것저것 캐물었죠. 저는 형님이 질문하는 것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주사 하나를 맞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저는 형님이 언제쯤 걸려들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형님이 통장을 챙겨갔다면서 식구들과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어떻게 형님이 통장을 가지고 간 거냐고 물었더니 지난번처럼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와서 지난번에 못해준 떡볶이를 해주겠다며 일부러 자리를 비켜줬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본인 몰래 안방에 들어가 통장을 챙겼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떡볶이까지 다 먹고 시댁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집에서 나간 후 시어머니는 화장대 서랍을 확인해봤는데 통장이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걸려들었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음식은 본인이 출장 뷔페를 불러줄 테니까 집들이를 하는 것처럼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형님 부부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형님이 그날 넘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었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니 끝까지 계획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약속 날짜가 다가왔죠. 시어머니께서는 약속 시간 전에 출장비표 하시는 분들을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형님이 집에 오기 전까지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고 형님 부부가 도착했는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형님 부부가 도착한 것을 보고 문을 열기 전에 급히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화장실 옆에 세워두었던 남편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 하나를 꺼내 들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까지 보고 나서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형님은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늦게 열었다고 잔뜩 투덜거리더군요. 동서 집에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한참 동안 기다렸잖아. 죄송해요. 부엌에서 이것저것 사느라 초인종 소리를 잘못 들었어요. 남편은 집 앞에 심부름 가고 5분 안에 들어올 거고 어머님은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형님은 무언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지 확인하는 듯 했죠.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형님 부부에게 소파에 앉아 계시라고 해줬어요. 그러자 형님은 제 말대로 아주버님과 소파에 앉아서 잠시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와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부엌은 정신이 없으니 안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형님은 순순히 안방으로 따라와서 형님 하실 말씀이 뭐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아니, 큰일은 없고 라고 대답했어요. 동서가 며칠 전에 병원에 왔을 때 어머니랑 통화했잖아. 그대 옆에서 듣기로는 통장 비밀번호 어쩌고 하던데 그거 문자로 받았어네. 그때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문자로 비밀번호를 받아 놓기는 했죠. 그런데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왜요?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내가 아는 투자처에 돈을 넣어 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번에 좋은 곳이 나와서 말이야.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투자요. 그럼 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을 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아니, 동서가 투자를 잘 모르나 본데. 좋은 곳은 자리가 빨리 차서 얼른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인데, 동서,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알지 빨리 줘봐에 저는 시어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비밀번호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버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화장대에 있던 제 휴대폰을 들더니 그럼 직접 확인해보겠다면서 빨리 휴대폰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지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형님은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하더니 억지로 제 휴대폰을 손가락에 가져다 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시어머니께서는 안방 화장실 문에 벌컥 열고 나오셨죠. 그리고는 집이 떠나가라 노발대발하면서 신들린 메타작을 시작하셨어요.
형님은 집에 없는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많이 놀랐는지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러나 시어머니 매타작은 멈추지 않았고 형님은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때마침 남편이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던 상황에 소리를 들었는지 아주버님과 함께 급히 안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급히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거기 뭘 둥글둥 서서 뭐 해? 엄마가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며 말려야지. 날 왜 말려? 혼날 짓 한 건 정의인데. 아이, 엄마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형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꼬리 9개 달리니 구미호 같은 게 내 통장 훔쳐서 네 와이프한테 비밀번호 이야기하라며 꼬시고 있었어. 엄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우가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한다고 꼬셔? 내가 얼마 전에 지우가 정희 병원 갔을 때 심부름 하나 시켰거든. 그때 문자로 통장 비밀번호 알려줬다. 그런데 유물 같은 게 옆에서 동안 내용을 다 듣고 있었는지 나 몰래 통장을 훔쳐가서 지우한테 비밀번호 캐내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형님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억지로 제 휴대폰을 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도둑 편되지 말고 잡을 생각을 하라며 화를 내셨어요. 그제야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말리던 손을 풀었죠.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붙잡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엄마 통장 몰래 가지고 갔어?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 있어? 아니야. 그 통장은 내가 몰래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투자해달라고 하셔서 주신 거야. 얘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투자를 왜 맡기니? 맡기려면 제대로 된 회사를 찾아가서 맡겠지? 어머니가 저한테 투자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제발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너 어릴 적에 잠시나마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기까지 하며 부모 노릇했는데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시어머니는 집이 떠나가라 크게 화를 내셨죠. 그리고 아주버님도 시어머니가 투자 맡겼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에게 실망이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결국 형님은 상황이 심각해진 후에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베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돈 어른에게 붙일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어렸을 때 연락이 끊겼던 사도 어른이 얼마 전에 본인과 안 싸던 어른을 찾아왔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합의금이 없으면 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님은 병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급한 대로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개원을 하며 워낙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 싸도 어른도 형님이 개원하는데 모두 투자를 해서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형님은 투자를 부탁할 생각도 해보고 시어머니 폐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시도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두 실패를 돌아간 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병원에 찾아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통장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하니 대충 핑계대고 물어봐서 일단 합의금부터 해결해줘야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안 싸도 어른도 시어머니가 돈 많은 부자이니 그중에 몇 천만 원 빠진다고 티가 안 날 거라며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사돈어른과 안사돈어른은 다시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신 상황이었고 다시 합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형님의 말에 온 식구들은 기가 막혀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그럼 왜 아는 선배에게 투자받는다는 이야기를 꺼낸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꾸 본인 병원이 잘 안 된다고 무시하길래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고 했죠.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결국 이혼 통보를 하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아주버님 다리를 붙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주버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안 싸던 어른에게 전화를 시작했죠. 아예 안 싸돈,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앞세워서 도둑질까지 시킨 게 말이 되나요? 사돈, 그게 아니라 변명은 됐고요. 안 싸더니 직원으로 있는 3호점은 다른 사람에게 넘길 테니 그만 제 가게에서 나가주시죠. 저는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에게 제 가게를 맡길 수는 없네요. 당연히 안 싸도 어른은 전화기를 붙들고 죄송하다며 싹싹 빌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번 일로 인해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전 형님은 병원에 접은 후 남은 보증금으로 자기 아버지를 도와줘야 했어요. 게다가 지금은 페이닥터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 득이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는 수밖에. 이참에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웃지 못할 제 시대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정의 달 5월, 모두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